안녕하세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인류학에 관심이 많은 문화인류학과 2학년 수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을 아주 조금 공부하고 있는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인류학과 5학년이 되어버린 다람쥐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서부경 작가님이 쓰시고 반비에서 펴내고 오수근 번역가님이 번역한 책 돌봄이 이끄는 자리입니다. 우선 책을 아직 다 읽지 않았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책인지 제가 요약해보겠습니다. 돌봄이 이끄는 자리는 문화인류학자 서부경이 태국 치앙마이의 의료 현장을 현지 조사한 후에 쓴 문화기술지인데요. 2020년에 미국에서 먼저 발표가 되었고 올해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문화기술지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특정 사회 문화로 이동해서 그곳의 관습과 가치 등 다양한 문화를 참여 관찰을 통해서 기술해낸 기술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서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서 그곳의 문화를 일상적으로 이해한 바를 전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의 기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도와 현상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평가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근거한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어야 합니다. 저자 역시 2010년에서 12년 18개월 동안 태국 치앙마이의 의료 현장, 특히 반펫 병원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역 사회와 병원의 관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다면 다람쥐님께서 책의 주요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돌봄을 이끄는 자리에서 제일 주요하게 등장하는 반펫 병원은 태국에 있는 병원인데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를 마련하여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빈민들에 대한 의료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태국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정부의 정책 설계나 재정의 투입 같은 영역도 또는 거대한 자본이나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돌봄이 반펫 병원을 둘러싼 의료의 중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돌봄이란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책임을 부여하며 서로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돌봄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돌봄이라는 공동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속에서 일방적인 의존과 수혜로 보여질 수 있는 의료의 풍경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도 이 책은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규모의 의정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인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예컨대 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의정 갈등이 아니더라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은 OECD 주요 국가 중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혹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어로도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지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가까울 수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태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고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나라인 것 같아 보여요. 특히 우리와 경제 규모는 많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돌봄 이끌어내기의 측면에서 본 돌봄과 결합한 태국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인 것 같은데요.
다람쥐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 네. 저는 이 책이 상당히 오랜만에 읽은, 전공생이지만 상당히 오랜만에 읽은 문화기술지였던, 어떤 단행본으로서의 문화기술지였던 것 같은데, 이런 문화인류학에서만 작성하는 게 문화기술지잖아요. 네. 이런 책을 이렇게 긴 분량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말하자면 마을인 건데, 이런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료와 관련된 일들을 어떤 일관적인 시선으로 쭉 해주는 게 어떤 힘이 있는 글이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돌봄이 이끄는 자리라는 이 책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희망을 찾아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돌봄을 이끌어낸다는 개념을 굉장히 각 장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이끌어내기라는 개념이 그 장 모두를 관통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깊이 있게 그게 잘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달이고요. 도마뱀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게 사실 논픽션 책이잖아요. 소설이나 뭐 다른 문학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작가분이 직접 태국에 가서 살아보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픽션이라고 말한다면은 되게 약간 딱딱하게 저자의 생각이나 아니면 뭔가 과학적 사실 같은 것들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논픽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설처럼 그려졌던 것 같고 약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더 생생하게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공생이지만 제대로 이렇게 단행본으로 된 문화기술지는 처음 읽었는데 그 1장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첫 문장이 나는 분 할아버지와 이게 침대 사이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문장에서부터 저는 굉장히 이 저자가 나를 시작부터 태국에 갖다 놓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화기술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술지 배경이 태국에 있는 반펫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연구자가 태국을 골랐을까가 좀 궁금한 것 같거든요. 혹시 왜 태국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뭐 미국 하면은 의료 민영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영국 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대충 건강보험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조금씩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보편적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건강보험이 돼 있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규모가 더 작은 나라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잘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종류의 복지제도나 건강보장을 실현한다는 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꼭 어떤 뭐 유럽이나 서구의 어떤 발전된 맞아요. 소위 말해서 발전된 선진국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실제로 엄청나게 빈부격차도 크고 그리고 여기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쿠데타도 여러 번 일어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람들에게 이런 의료를 빈곤하든 그렇지 않든 뭐 시민이든 그렇지 않든 의료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게 확실히 딱 들어봤을 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현장에서 실현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료와 돌봄이 일어나는지를 보는데 상당히 적절한 그런 현장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네. 태국과 우리나라가 뭐가 달랐는지 이 책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태국은 굉장히 돌봄이라는 가치가 정부의 정당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 자신도 자신을 돌봄의 주체로 여기지는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어요. 혹시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확실히 저도 느끼기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특히 이 책에서 이제 한 2장이었나 거기서 우리가 정부입니다 하는 식으로 의료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가 국가의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중앙 정부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정부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신기하긴 하죠.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의료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어떤 중앙정부 또는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어떻게 더 잘 따를 것인지 또는 이런 원칙을 어떤 식으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라는 어떤 그런 식의 즉각적인 또는 즉흥적인 그런 류의 고민 같은 것들이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공병원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병원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집 앞에 있는 병원을 간다. 우리 동네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간다. 이렇게 가지 보건소에 갈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이 아니더라도 의료와 정부가 그렇게 뭔가 많은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나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저도 의료진들이 우리가 정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적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직업 특출한 생명 윤리와 그런 선한 의식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사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저자는 그 의사들이 자기들이 정부라서 그런 행위를 한 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돌봄과 통치를 결합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제가 태국의 반표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현장을 봤다면 그냥 되게 이 사람들은 되게 착하다 그냥 라고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착해서 이런 게 아니고 정부와 그 공공병원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걸 관련해서 이 책의 어떤 일부분을 실제로 읽어보는 것, 인용을 잠시 길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병원장과 인터뷰에서 이 반대병원의 병원장이 하는 얘기가 꽤 인상적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병원장의 인터뷰에서 인용한 건데요. 돈 문제가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국가건강보험국은 예산 할당만 다루는 곳이에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없죠. 그들은 보건부 같은 정부 부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니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들을 정부라고 말하고 그럼으로써 상급 정부 기관의 역할보다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실제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확실히 있고 그럼으로써 확실히 어떤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그런 것이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 이념의 발현이 단지 중앙 정부로부터 관여해진다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런 상식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각각의 형상, 여기서는 반필병원에서 국가를 실제로 국가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이 책이 그리려고 하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맞아요. 이 책의 의사들이나 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을 정부의 위치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태국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의사? 정부가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떤 태국의 역사나 뭐 사회적 상황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수달님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3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장에서 이제 2장에서 아까 말한 그 의료진들이 자기를 정부로 재정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뒤에 탁신이라는 그 태국의 정치가와 그 다음에 태국의 왕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둘 모두가 국가적인 돌봄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또 왕실의 경우에는 자선 사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회에 어떤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로부터 권위가 나오고 권력이 입증이 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돌봄 자체가 정치가들의 정치적 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건강보험도 성립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돌봄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어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편적 건강 보장을 국가에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고마워하거나 부채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시민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마땅히 국가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과 또 그런 측면에서 태국과 우리나라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끄랭짜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혹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약간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거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 부담금을 우리는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내는 과정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뭐 그런 건강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이미 냈거나 또는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는 그런 보험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맞아요. 뭔가 맞아요.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죠. 네. 맞아요. 내가 이미 낸 세금이 네. 뭐 나를 치료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은 태국 사람들은 되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한 인터뷰어는 태국 사람들은 공공병원이 공짜로 치료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좀 저렴한 진료를 받아도 뭐 내가 낸 세금 내가 누린다 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뭐 무료다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되게 태국에 있는 독특한 말로 끄랭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끄랭짜이는 그냥 단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당혹감, 배려심 등으로 풀이가 되는데 혹시 이게 태국의 의료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태국의 공공병원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기다리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그렇게 대기 시간이 길다면 바로 가서 이렇게 따졌을 만한 상황인데도 그 태국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끄랭짜이인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적으로 보자면 정말 뭐 공무원에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너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인 사고방식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루안 씨는 태국 사람들의 끄랭짜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영국에서 2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끄랭짜이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냐면 영국 사람들은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태국 사람들은 그런 이제 공짜로 치료한다는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걸 모르거나 사실 이주민 같은 경우라면 세금을 딱히 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끄랭짜이한 감정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에게 내가 아픈데 좀 도와달라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어려워하거나 기다리면서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화를 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좀 미안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끄랭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끄랭짜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끄랭짜이는 공짜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돌려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염치 없음에 가까운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끄랭짜이라는 감정이 저도 이거를 딱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저자 해석을 읽기 전에는 좀 뭔가 어떤 수혜자와 돌봄의 제공자 사이의 우열을 너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권력 관계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 것이 이런 권력 관계를 강화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빈곤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는 사회라면 결국은 그 빈곤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사함을 느껴야만 하는 사람으로 계속 위치가 자리 잡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책에서는 조금 이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의 작가분도 분명히 그런 비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말하시는 것이 이제 이 빈곤층에서 주로 끄랭짜이라는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권력에 노출되고 기다림이라는 그런 행위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권력에 굴종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작가는 오히려 이 끄랭짜이와 함께 오는 이런 기다림이라는 감각이 오히려 이 사람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존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주민들이나 이런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나를 이 빈곤하고 취약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끄랭짜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존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성이 완전히 억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수동적 상태라고 해도 기다림 속에서 필요를 끈질기게 알리는 것이 행위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끄랭짜이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계속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갚으려고 하는 그런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맞아요. 이 책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의존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분투하고 뭔가 돌봄을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까지 모두 이 돌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연구자가 한국 사회에서 온 연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기다림이라는 걸 되게 특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진짜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가 중요한 문화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부각돼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연구자한테. 맞아요. 이 기다림과 끄랭짜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이런 의료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말해주는 바는 이곳에서 말하는 선물 교환의 관계가 드러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 교환이라는 것이 뭐죠? 인류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쵸, 아무래도. 네, 다람쥐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선물이라는 말은 이제 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가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제시한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거래가 되잖아요. 네. 무언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바로 즉각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거래로서의 교환이라면, 선물 교환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가치의 교환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하는 식에서 그 받은 것의 가치만을 위해서 그 선물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교환을 할 때 벌어지는 서로에게 주어지는 의무감이나 그리고 서로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선물 교환들의 연재를 통한 어떤 일종의 사회성이 형성되는 것이 선물이라는 키워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반펫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돌봄의 과정을 선물로 해석했을 때 고마움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제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적인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고마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일단 잘 없기도 하고, 그냥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고마워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되게 구시대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약간 이렇게 노년층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젊은 층의 입장으로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와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들을 시민적인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근대적이고 발전된 시민이다라는 관념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특히 우리 세대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조부모님 세대와 달리 어떤 국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것을 약간 서비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비를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나는 돈을 냈으니까 뭐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혹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낸 세금을 맘대로 가져가는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책에서 나오듯이 그 태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도 반펫병원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건강보험하면 많이 있었던 비판이, 이제 한국인이 아닌 혹은 뭐 건강보험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보재정 취약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비판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때, 특히 건강보험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할 때 우리를 소비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잃고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돌봄이 지출로 여겨지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고마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뭐 마냥 긍정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 끄랭짜이라는 감각이 오히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면도 존재는 하지 않을까. 끄랭짜이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 끄랭짜이가 빈곤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냥 시스템을 이용하고 정당하게 이용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 끄랭짜이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내 돈을 쓰지?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빈곤층 사이에서도 그러면은 이걸 돈을 내지도 않고 요구하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 안에서도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관폐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빈민이거나 특히 여기는 이주민의 비율이 높잖아요. 이주민 같은 사람들은 특히 더 시민권의 측면에서 포함과 배제의 경계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이런 빈민이나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권리 또는 시민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민에게 시민권을 더 부여해야 한다. 동등한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어쨌든 당장 적당한 권리 또는 돈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을 통해서 돌봄을 이끌어내는 노력으로서 이 끄랭짜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을 서로 이끌어내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서로 어쩔 수 없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민이 찾아와서 돌봄을 요청할 때 이 사람들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는 의료인들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받는 입장이니까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끄림자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는 환자의 가족이나. 그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둘 다 어떤 종류의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꽤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혼자서만 어떤 의무감을 느끼거나 죄송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한쪽으로의 권력 관계가 쏠리는 일이 맞겠지만 양쪽 다 어떤 종류의 의무감을 느끼고 사실은 그 의무감을 느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감을 느끼도록 강제한 것, 이끌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선물의 관계로서 이 병원에서의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감이 저는 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계속 이 돌봄과 의무감이라는 감각이 뗄 수 없는 관계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잠깐 이야기의 주제를 전환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 책의 이야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왜 행정학이나 보건경제학이 아니라 의료인류학일까? 라는 의문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렇게 보건경제학 쪽으로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회복지의 정책 구성적인 차원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의 사회보장 제도와 비교도 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문화인류학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앞에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왜 사회학이나 뭐 행정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료인류학, 왜 인류학일까? 라는 물음에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인류학은 그런 좀 거시적인 구조를 보는 다른 학문과 다르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좀 듣고 이 사람의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학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사회학이나 행정학처럼 거시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구조를 깰 수 없고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각자 사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아예 다른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인류학에서 보통 자주 하는 이야기가 현지 조사를 나가는 일은 이 사람들 어떤 현지인들을 연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로부터 연구자가 배우러 간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도 그렇지만 문화기술주에서는 어떤 연구자가 현지에 가서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더 위에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떤 일방적인 시선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연구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들의 지식을 어떤 종류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해석을 해보는 게 인류학 문화기술지의 의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구체적인 감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전 거의 이제 이 전공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문화인류학을 되게 좋아하고, 고백을 하자면.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이제 집었을 때는 문화인류학 책이니까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썼겠지? 근데 이제 의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양 의학 기반으로 한 그런 의료 체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민간 요법을 주로 쓰는 문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 인류학자들이 아예 원시 부족을 연구했던 것처럼 진짜 아예 180도 다른 것 같은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서양 의학 체계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그 풍경에서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의 차이를 발견해서 썼다는 게, 우리가 사소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가령 의료진들이 돌보기와 다스리기를 엮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환자들의 기다림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돌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라는 서술처럼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굉장히 제가 문화인류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선입견 같은 것들이 깨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완전히 달라 보이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화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문화에 살든 간에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어떤 행복과 고통 같은 어떤 감정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라고 질문하게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이해 가능하다.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는 게 인류학적 시선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이제 책 후반부에 나오는 6장, 7장에서는 꽤나 어떤 개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6장과 7장의 제가 보기엔 공통점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6장이나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되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6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나오고요. 7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태국의 신령이라는 어떤 무속의 힘에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그냥 비과학적이다, 혹은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데에 돈을 쓰고 있다, 혹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봄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거든요. 혹시 다들 어떻게 6장과 7장을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산후조리를 아주 강력하게 엄격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쌤의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쌤이라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를 하면서 지키는 금기들이 그 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태국의 관습이나 아니면 쌤이 속한 이주민 공동체에서의 관습과도 훨씬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그런 종류의 금기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아이한테도 좀 나쁜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또
센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산후조리를 하는 시간이 과연 어떤 종류의 시간인 건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좀 감동이 됐던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센이 저자인 서부경 저자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절대 일찍 결혼할 필요 없어.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임신하고 나면 애들 키워야 하고 여자한테 생기는 책임은 온통 괴로운 뿐이야. 우리 여자들은 출가도 못하고 남자들보다 공덕도 적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했을까?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선행도 더 많이 쌓고 싶어.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했을까? 라는 센의 질문이 저한테 엄청 크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회적 실천이나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은 자신이 받아야 했던 어떤 고통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장치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현대의학을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이 고통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지? 할 때 사실은 현대의학이 이렇기 때문에 아픈다라고 말할 때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위안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유를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이런 산후조리를 생각한다면 어떤 낭비로만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센이라는 사람 자체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센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두 아이를 잃기도 했고 국가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었고 태국이나 미얀마 역사와 관련된 국군사 반란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역경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역할이나 정체성을 통과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는 센에게 산후조리는 너무나 드물게 주어진 자기만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센에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이 수행은 사실 센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어떤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장애의 제목이 사실 그냥 이 사람들의 산후조리를 다루기도 하지만 장애 제목이 집에서의 투쟁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 작가가 뒷부분에서는 이 돌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떤 새로운 변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보듯이 이 3명의 여성들이 어떻게 보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느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나름의 주어진 취약성에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것이 그 상황을 돌봄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아는 그런 천국의학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좀 다른 시선에서 의학이나 회복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센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학이라는 것이 그냥 몸을 고치고 세균을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런 해석을 굉장히 너무 과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모두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애초에 의학이라는 것이 취약한 상황에 있거나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시작했다고 본다면 이 책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얽혀있음 타인의 고통이 가능하기 혹은 나의 고통을 타인에게 알리기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종의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다? 우리가 애초에 의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막 첨단의 무언가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해서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살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의료의 시작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저도 좀 공감이 됐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아픈 사람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사 속에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플 때,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의 누군가가 아플 때 그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종류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의료 체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종류의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이동 또는 어떤 권리의 발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과는 약간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짜 한국의 현 주소가 정말 그 시작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 이 근처 세브란스 병원도 굉장히 약간 하얗고 뭔가 굉장히 어떤 차가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6장에서 나오는 샌의 집은 굉장히 대조되는 공간이잖아요. 이 책의 그 작가가 집에 방문을 해보면서 그려지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의학과 정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 또한 어쩌면 더 본질적인 보살핌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태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수준에서 약간 의료에 대한 가치 체계 차이가 일어나는 게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행위 수가제 때문, 그게 단일한 이유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이 책이 원래는 미국에서 먼저 출판이 되었고 영어로 그래서 먼저 쓰였다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저자가 또 올해 출간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과 또 한국 독자들에게 더 넓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덧붙이기 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덧붙이기 장을 이것이 원래 원작에는 없었는데 더 플러스로 넣은 건가요? 네네네. 저는 여기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생일별 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붙여진 금액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의료 행위의 가격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아요. 당연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애초에 돈을 내니까 그게 일종의 거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내가 A라는 행위를 할 때 이만큼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게 내 행위의 가격이구나 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료 행위가 언제나 과정의 산물이며 여럿이 함께 이루는 총체적인 성격의 일이라는 점을 잊게 만든다. 저조차도 그냥 살아오면서 계속 이 의료 행위 각각의 가격의 문제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듯이 의료 행위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의사 개인 개별에게 고마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행위 수가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진짜 생명에 직결되고 정말 중요한 의료 행위가 그냥 싼 값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싼 값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굉장히 폄하되는 그런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자인가? 그냥 어떤 하나의 사업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돈을 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 의료체계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어떤 선물체계로 태국처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듯한데, 이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수가도 일부 사람들의 인식을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어떤 개별 의료 행위를 다 쪼개가지고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료 인력에서 자주 말하는 선택의 자유의 허상 같은 부분이랑 또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의사로부터 어떤 의료 행위를 받을지 이렇게 소비자로서 선택을 하겠다는 관념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료의 시장화의 문제랑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명의를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인터넷 서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의사의 손이 닿으면 뭐든지 잘 된다 라는 그런 뭔가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뭐 수가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의료인 양성 및 근무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꼭 약간 수도권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의사가 될 사람들은 꼭 뭐 지방에서 일정 기간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태국의 어떤 의사 양성 시스템은 개별 의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같고, 여기에 분명히 어떤 종류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의 측면이 있는데 꼭 어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무조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여지가. 맞아요. 사실 이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로 작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책에서 나오듯이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욕망을 촉진하면 촉진할수록 민간 보험사나 민간 병원은 더 수익을 많이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선택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좋다고 많을수록 좋다고 믿는 것 또한 하나의 허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실 선택하는 개인에게로 모든 책임이 쏠리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해서 이 의료 서비스를 샀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라면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의사는 병원을 찾아갔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또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종류의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도 선택의 자유라는 지점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에서 다른 논문을 읽었을 때 그 어떤 의료가 만약에 실패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내 책임이다 또는 의사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료 기술 자체는 굉장히 발을 뺀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완벽하다고 가정을 한 상태니까 우리가 이건 최첨단 기술이다라고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하게 돼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너무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거의 약간 맛집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뭐 여기가 좋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웨이팅이 있더라도 나는 이 명의에게 진찰을 받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맛집에서 웨이팅을 너무 많이 하면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듯이 이게 의료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무조건 담보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 사람에게 진찰받는 걸 골랐으니까 이 정도의 기대값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어? 이러면 나는 소송을 걸겠다. 이런 사고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맞아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은 뭐 상해 0.001%에게는 정말 좋은 책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돌봄 상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국 의료인 양성을 하는 시스템에서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어떤 돌봄 능력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한 거였는데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돌봄이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환자들 또한 어떤 돌봄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런 종류의 어떤 이끌어낼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끌어낸 사람이 있으면 또 이끌림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의료인이 어떤 그런 종류의 돌봄을 이끌림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끌림 당하는 게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지만 네. 그 어쩔 수 없음, 그러니까 그런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음을 느끼는 것도 그것을 이끌리는 능력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끄는 능력이 있고 이끌리는 능력이 있고 그런 그 두 능력들, 여러 가지 능력들 합쳐져서 결국은 돌봄 능력, 그리고 그렇게 돼서 어떤 더 나은 수준의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태국의 어떤 의료인 양성 시스템이 그런 이끌리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꽤 효과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 건강 보장 시스템이 태국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교육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의료인만 바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긴 하죠. 네. 이끌리는 능력이 있는 것만큼 사실 이끄는 능력도 있는 거고 사실 단지 이것을 시스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공동 작업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끌리는 능력이라는 게 되게 와닿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의사는 당연히 능동적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주는 사람,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막 엄청 수평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수동성의 위치에서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환자는 오히려 더 수동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끌리는 능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의사조차도 어느 정도 수동성을 당연히 필요하고 수동성이 의사에게 어떤 필요한 능력일 수 있다. 우리 안에 모두 그런 능동성과 수동성이 혼재되어 있고 다른 행위자로부터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에 조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돌봄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책에서 한 얘기 다 좋은데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갑자기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런 처방을 너 지금 감기 걸렸어. 너 이거 먹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예시로 감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진짜 환자들이 주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고 가서 역으로 의사한테 질문을 하거나 심각한 질병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이끄는 능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특히 동네 병원에서 의사를 붙잡고 저는 이런 지금 증상이 이렇고 이렇게 굉장히 길게 말을 하면은 싫어하는 의사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계속 뒤에서 환자들은 대기를 맞아요.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의사는 점점 표정이 나빠지고 있고 난 할 일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한의원에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한의원이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한의원을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분들도 한의원이 막 암을 치료해 주거나 뭐 그런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의원에 가는 이유는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맞아.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아프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이 환자의 고통이 생각보다 이 질병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는 생각보다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의존하는 현대의학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끌림의 현장을 생각한다면 한의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도
SNS에서 어떤 한의원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한의사가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프셨구나 하면서 되게 이렇게 약간 어루만져지는 마음을 그런 한의원이었다더라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도 있고 하니까 네, 다음 방송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슬슬 이제 클로징을 해볼까요?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네요.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오늘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저는 약간 이런 책을 1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저한테는 약간 책을 읽으면서 하는 새로운 경험인데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 혼자 읽을 때는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들도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좀 더 사고가 확장되었던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네, 그리고 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 엄청 어색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혼자 생각하거나 막 글을 쓴다거나 보통 뭔가 수업이나 그런 요구로 인해서 과제를 받으면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설명하는 것, 이게 꽤 재밌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책 읽고 얘기 나누는 게 이만큼 재미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요즘에 독서클럽이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많이들 독서클럽을 운영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저도 문화인류학 독서클럽을 좀 소모임을 좀 네, 서보경 교수님의 전작인 휘말린 날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맞아요. 추천드려요. 네. 오늘 저희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요. 저는 이제 서보경 교수님이 다음 신작이 나오면 그때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